자, 수업 시작할까요? 자, 조용히 합시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동아시아의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처음 창시되는 내용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요 교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역의 경우에는 승환아, 자꾸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알아서 잘 다녀야지. 응?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대승불교가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대승불교의 특징으로는 부처를 신격화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신격화된 부처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배자들이 불교를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화북 지역에 불교가 전파가 되었고,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닷길을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유교의 경우에는 화이관을 바탕으로 유목민족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유교를 정치적 이념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유목민족 국가들이 불교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황제권의 강화라든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국가의 통합 같은 것들을 달성하려 하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불교가 점차 동아시아 지역, 중국 지역에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윈강석굴의 대불 소개를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거대한 부처를 황제를 닮게 만들므로써 부처 황제가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와서 황제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된 불교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싶었던 한반도의 삼국을 비롯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나라들의 경우에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유교, 율령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들 역시 불교를 이용해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2차돈의 순교와 같은 토착신앙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일본 역시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도다이사와 도다이사 대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불교를 일컬어 우리는 국가불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왕과 부처가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왕즉불 사상이라든지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지어서 군주의 권위를 높이고 신앙심을 과시하는 이러한 형태 역시 국가불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과 같이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이러한 불교의 형태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불교를 나라는 지키는 불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호국 불교라고 부르기도 하였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수업을 다시 이어가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 각국에서 불교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차원에서도 불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승려와 사찰을 관리하는 행정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체 승려의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해주는 출가 허가제 같은 것들이 시행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교 사원 세력들 역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왕이 병이 들었어. 아파. 그래서 스님들이 모여서 불교를 강론하는,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런 강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나라가 평화롭고 왕이 병이 낫기를 바라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요. 또는 외국이 침략해 오게 되었을 때 승려들이 승병을 구성해서 외침에 직접 맞서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국가가 불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의 수단이 필요했고 불교 사원 세력 역시 국가적 이익에 봉사하려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 예로 백고자 강회라든지 승병 같은 사례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겠니? 네, 선생님.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불교의 토착화 현상이에요. 토착화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선생님이 무엇을 검색해서 집어넣은 사진으로 보이나요? 요거. 멀리서 잘 안 보이나요? 화질이 좀 떨어지나? 요거 뭔 것 같아? 네, 까르보나라 떡볶이예요. 이탈리아 음식인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떡볶이에 요거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싶어서 까르보나라 떡볶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고 판매하게 된 거지. 맞죠. 선생님은 해외여행 다닐 때 굳이 안 가도 되지만 맥도날드 같은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집에 한 번쯤은 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맥도날드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 나라만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준 오랜만에 학교 갔는데 좀 떠들지 않을래? 재현이도? 네.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햄버거 있어요. 뭔가요? 불고기 버거야, 그지? 외국에서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먹는 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불고기 양념을 해서 먹는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빵 사이에 불고기 양념하고 고기 끼워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나온 게 바로 이 불고기 버거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한다? 토착화라고 한다. 외국에서 다른 문화의 문물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의 모습에 맞게 그 지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고 정착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토착화 중에서도 종교와 사상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국에서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들어올 경우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사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들어온 종교와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신앙과 사상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신앙, 사상과 융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습합이라고 이야기한다.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해가 되는 습합의 개념? 자, 그렇다면 불교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기 이전에 가장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했던 사상이나 종교는 무엇인가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은 곧 유교였죠. 그래서 유교 사상과 불교가 습합되는 이른바 유불습합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불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에요. 부모의 은혜는 중하다, 무겁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불교 경전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교에 익숙해.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뭡니까? 효와 충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 좋은 얘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가 이상한 거야, 아쉬운 거야.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김치 없이 밥 먹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김치를 굳이 우리도 파스타 먹을 때 김치 먹잖아요, 안 그런가요? 스테이크 먹을 때 김치 먹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사람들 모아놓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왠지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 아쉬운 거야. 불교에서도 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당나라 때 중국에서 불교의 설화나 아니면 유명한 승려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부모와 관련된 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불교 경전으로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인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동아시아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불교 경전인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인기가 많았을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선시대 때는 유교국가, 성리학 국가가 되면서 불교를 억제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은 책 좀 있는 집이다, 좀 잘 사는 양반집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권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불교 경전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 다니면서 박물관을 가볼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조금 규모 있는 박물관이다 라고 한다면 부모 은중경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이 유불 스팝의 사례, 그게 바로 부모 은중경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그림과 더불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이런 불교 경전 같은 것들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지금 우리는 불교의 토착화, 그 중에서 스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래동화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뿅 하고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주는 존재 누군가요? 영웅이요. 영웅이기도 하지만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전부해서 빠뜨렸어. 누가 나타나지? 산신령이 나타나지,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산에는 신성한 영혼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바로 산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상상의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용의 존재죠. 용신신앙 또는 용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기존에 중국 사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신신앙이나 용신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신앙들이 함께 결합되는, 스팝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고려시대 때 가장 큰 불교 행사는 두 가지였어요. 연등회라는 것과 팔관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 행사인데요. 여기 써 있어요. 하늘의 영혼, 유명한 산들, 큰 강, 그리고 용신을 섬기는 행사가 바로 이 팔관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팔관회는 불교 행사였는데 이 큰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열 때 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나 보살뿐만 아니라 산악의 신, 용신, 하늘의 신, 강의 신 등등등에 대해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세레머니를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토착신앙과의 스팝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조선시대 때 지어진 절들에 가보면은 어떤 공간을 볼 수 있냐면 산신각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산에 신성한 영혼이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 기도할 때 산에 들어가서 큰 나무 밑에 바위 아래다가 물 떠다 놓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이 취해지게 되면서 절들은 대부분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에 있는 절들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보살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산에 기도하러 왔는데 왠지 여기 온 김에 산신령님한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절에서 산신령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산신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때는 절을 안 가지? 이번에? 네, 예전에 선생님이 수학여행 코스 짤 때는 절 한 군데씩 넣기도 했는데요. 재작년에 수학여행 갔을 때 선생님 학생들 데리고 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청평사라는 절인데 거기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써있는 건물이 있어요. 조그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절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이 아니라 호랑이를 타고 있는 긴 수염의, 흰색 수염의 할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산신령의 모습이야, 그지? 절 안에 산신령한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산신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스팝이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러한 무대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스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칠성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북두칠성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일곱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칠성님에게 기도를 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절 안에서 칠성을 모시는 칠성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 외에도 뭐 용신신앙으로 뭐 당나라에 유학 갔던 승려가 신라로 돌아오는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용이 나타나서 구해줬다라든지, 아니면 큰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적대가 나타나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용이 나타나서 구해줬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지기도 합니다. 모두 습합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일본에서의 습합은 신불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신도 또는 신토라고 하는 그들 고유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요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신사참배였어. 그지? 신사란 신토라고 하는 종교의 사원, 종교적 공간이에요. 따라서 신사에 가서 참배할 것을 강요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족 말살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이야.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만 믿는 종교였던 신토라고 하는 종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신교예요. 무수히 많은 숫자의 신들을 숭배하는 또는 모시는 종교가 바로 이 신토 또는 신도라고 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이고, 현재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 물병인데? 친구 물병. 아는 친구? 네. 허락도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상관없어. 네. 자,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뭐 신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생과 치유로의 행방불명 정도 한 번씩은 봤죠, 그죠? 네. 거기 보면 온갖 잡다한 신들 다 나오잖아, 그지? 그것들이 그것들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다 자신들의 고유의 신앙인 신토의 신들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 부처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또 하나의 신이 있나 보다 라는 식으로 부처도 처음에는 신토의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 아니구나, 신토의 신들이, 불교의 영역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면서 신토의 여러 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나 보살이 변신해서 나타난 모습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고유의 종교인 신토와 불교가 결합되는 신불습합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불습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하치만 대보살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치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토에서 농업, 상해, 재물 등을 관장하는 신이었었는데 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서 부처, 불교의 한 신으로 간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신토의 신이었는데 불교의 신으로 간주되면서 머리도 승려의 모습으로 빡빡 깎게 되고 옷도 승복을 입는, 승려들의 복장을 입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하치만 대보살이라는 존재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의 절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일본의 고유의 신앙과 결합돼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습합의 사례, 토착화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었나요? 어렵니?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불교의 토착화, 습합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인구이동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이동하면 문화도 함께 이동을 합니다. 왜? 자, 불교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불교의 사원을 지어야지, 절을 지어야죠. 그러면은 불교라는 종교와 함께 건축 기술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보살상, 부처님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조각 기술이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불교 그림을 그려야 돼. 회화 기술 함께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등등등. 이 종교가 하나가 이동하게 되면은 그 종교와 관련된 무수한 문화, 예술, 기술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전파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함께 전파가 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만 똑같은 기술이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자기 나라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불교와 더불어서 같은 문화와 기술이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탑이라고 하는 종교 건축물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불교에서는 탑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의 건축물을 세웁니다. 자,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인도에 있는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처럼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산치대탑 뭐처럼 생겼어요? 무덤처럼 생겼죠. 그죠? 무덤의 느낌이 나죠. 그죠? 잠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신 일을 가지고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반에 들게 된 석가모니 부처의 시신을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나요? 불태워요. 화장해요. 그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할 경우에 간혹 가다가 그 시신이 있던 자리에서 이런 유리구슬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한데요. 이것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속설에 따르자면 훌륭한 스님일수록 사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실제로 되게 훌륭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했고요. 또 평생 교회만 다녔던 할머니를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많이 나왔다라 뭐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아무튼 왜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불교에서는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을 살아생전의 그분 자체로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해서 나온 많은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 바로 이 산치대탑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탑이라고 하는 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불교가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도 탑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건축의 기술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어. 그리고 각각의 나라마다 구할 수 있는 건축의 재료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무덤처럼 생겼던 탑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건축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건축의 양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건축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인도의 산치대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탑을 만들 때마다 인도에서 사리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 대신에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불교 경전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덤의 모습이었던 탑이 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됐나요? 네, 다만 중국, 일본, 한국마다 각각의 그 주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의 자재,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그 주된 탑의 모습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중국에도 돌로 만든 탑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탑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벽돌, 그러니까 황토를 뭉쳐서, 흙을 뭉쳐서 불에다 구웠을 때 단단한 벽돌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건축 자재가 바로 벽돌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벽돌로 만들어진 탑이 주로 많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탑은 벽돌로 만들어진 당나라의 대안탑이라고 하는 탑이고요. 벽돌로 만든 탑을 벽돌 전자를 써서 전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대안탑의 경우에는 현장이라고 하는 당나라의 승려가 인도에 가서 불교 경전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기다 보관하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어느 회사? 응? 아니에요. 현장이라니까. 서유기. 서유기에 나오는 누구? 우리는 흔히 삼장법사로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법명은, 불교 이름은 현장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흔한 건축 자재였을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가장 풍부해요. 그래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탑 있어요. 우리나라도 목탑 있었습니다. 또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남아있는 탑은 석탑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발견이 되기도 하였어요. 자, 일본도 전탑 있고 석탑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한 나라라서 나무, 좋은 목재가 많이 자라는 나라예요. 삼나무인 걸로 아는데 히노키 들어봤지? 히노키가 맞나? 네, 아무튼 좋은 목재가 많이 자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택도 거의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 많고요. 그래서 불교의 이 사원에 지어져 있는 탑의 경우에도 목탑이 가장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쇼토쿠테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호루사 5층 목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었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술도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각각의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나 그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토착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화요일이 좀 수업이 힘들어. 2학년 8반은 1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반은 5교시야. 학교에서 수업하기 제일 힘든 시간이 1교시랑 5교시인데 화요일이 하필이면 동아시아사가 1, 5교시네요. 다 내 팔자지 먹으지. 넘어갑시다. 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경전을 만들어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불교 경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판 인쇄술, 나무를 깎아서 활자를 만들어서 거기를 찍어내는 활자? 나무를 깎아서 목판을 만들어서 인쇄물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목판 인쇄술이 발달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이것은 이미 721년경에 751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목판 인쇄물입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인쇄술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요, 그보다 한 20년 뒤에 찍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만탑대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하였어요. 불교 경전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술, 목판 인쇄술이 상당히 발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지금까지 발견된 인쇄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로 찍어낸 목판 인쇄물이고요. 원래는 백만탑다라니경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이 되면서 그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인쇄물만 있는데 뭘 보고 목판 인쇄물인 줄 알까? 찍혀있는 종이만 있어. 글자가 찍혀있는 종이만 있는데 뭘 보고 목판 인쇄물인 줄 알까? 금속이 아니라. 목탑에 적혀있겠죠. 응? 이름에 목탑이 적혀있잖아. 목판이?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인쇄된 종이만 보고 이거 나무로 찍어낸 거는 어떻게 할까? 설명서 같은 탑에 적혀있잖아. 아니 이게 인쇄물이라니까 탑이 아니라. 네. 목판이잖아. 자세히 보면은 나이테가 찍혀있대요. 나이테가. 그래서 금속 인쇄물과 목판 인쇄물은 구분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굳이 몰라도 됐습니다. 자, 10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중국의 송나라, 거란, 금나라 같은 나라가 대장경을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려 때 거란족의 침입을 막고자 대장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게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게 되자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팔만 대장경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마찬가지의 과정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교를 통한 인적, 지적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때문에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을 왕래하게 되었다. 인적 교류예요. 불교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전파되었다. 지적 교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3세기경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승려였던 강승회라고 하는 사람이 베트남에 와서 잠깐만. 이 사람이 승려였던 게 먼저였나? 베트남에 와서 승려가 되었나? 선생님이 이거 준비한 지 오래돼가지고 살짝 헷갈린다. 네.
네, 선생님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수업 준비가 충실하지 못한 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자, 아무튼 강승회라는 사람이 중앙아시아에서 베트남으로 와서 거기에서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을 했고요. 이후에 중국의 한 나라가 위촉오로 나뉘었을 때 그 강남 지역에 오나라를 세운 손권에게 가서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손권이라는 사람을 불교 신자로 만들어요. 불교에 귀의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누구? 삼장법사 현장이에요. 원래 삼장법사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야. 불교 경전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장, 그 다음에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을 적은 율장, 그리고 유명한 스님들의 해석서인 논장. 이게 세 가지가 삼장이거든. 그래서 삼장법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불교 경전에 대해서 마스터한 사람, 통달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칭호가 삼장법사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이 현장은 당나라 때 승려인데요. 이 현장 스님의 경우에는 당나라에 있는 불교 경전이 대단히 부족하고 번역도 엉터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인도에 가서 불교 경전 구해오고 인도 말 잘 배워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현장의 경우에는 당나라 수도인 장안을 출발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불교 경전을 구하고 인도어를 배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대안탑에다가 자기가 인도에서 가져왔던 불교 경전을 모아놓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인도 전역을 여행했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으니 그게 바로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당시 중국인들이 잘 몰랐던 서쪽 지역의 모습들, 인도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대당 서역기를 보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쳤겠지, 그지? 아, 중국 저 먼 서쪽에는 이런 지역이,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써낸 판타지 소설이 뭐인 거예요? 서유기인 거죠, 그죠? 현장의 이 여행의 경험을 모티브로 삼아서 서유기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고구려에 승려했던 해자의 경우에는 일본에 건너가서 쇼토쿠 태자에게 불교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쇼토쿠 태자는 고구려에 승려했던 해자를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 승려로는요, 유명한 사람 해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인도까지 유학을 가요. 그리고 인도까지 유학을 갔다가 다시 당나라로 돌아왔고 신라로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해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바다를 통해서 인도에 갔다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당나라에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여행의 경험을 책으로 남깁니다. 그게 바로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책이에요. 왕복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축국은 당시의 인도를 한자로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전 이야기죠. 그래서 왕오 천축국전이란 내가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에는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나 인도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의 역사를 파악함에 있어서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파악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됐나요? 여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책이나 이 승려의 활동을 주고 이 사람 누구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들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승려들이 어느 시기에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남겼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8세기의 당나라 승려로 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율, 승려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작부터 견당사를 보내서 이 계율에 정통한 감진 스님을 일본에 보내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 감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끝끝내 일본에 가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아요. 장님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랑 한 약속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장님이 된 상태에서도 일본에 가서 불교의 계율을 전파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감진이라고 하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그죠? 장립이 된 감진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죠? 통일신라 시대의 제일 유명한 승려 워지대사 아니면 의상대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의상대사의 경우에는 8세기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신라에 돌아와서 불교를 널리 전파한 것으로 또 유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 국제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승려 가운데에는 엔닌이라고 하는 일본인 승려가 있습니다. 자, 이 엔닌의 경우에는 9세기 때 사람이고요. 일본에서 당나라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학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다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었던 해적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뻔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서 구해주느냐? 장보고의 부하가 나타나서 이 엔닌을 구해줍니다. 장보고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유명하죠, 그죠? 신라 말에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그죠? 당시에 해상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자 해적대가 들끓게 되는데 그 해적대를 제압을 하면서 한때 동아시아 지역의 해상 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라는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장보고가 운영하는 이 해군의 배가 엔닌을 구해줬고 엔닌을 무사히 당나라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엔닌의 경우에는 장보고의 배려로 이 당나라에 장보고가 만들어 놓았던 적산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에 머물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당나라를 여행하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자신이 당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했던 여행의 기록,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건데, 이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보면은 당시 해상 교육의 모습들, 그리고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에서의 존재감 같은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지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당시 불교 경전은 전부 다 뭘로 쓰여 있었을까? 한자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한자와 한문으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한문이 자기 나라 언어를 표현하고 있지 않았던 한국이나 일본의 승려들도 한자나 한문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승려들의 경우에는 언어는 달라도 국적은 달라도 한자와 한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자와 한문을 통한 지식의 교류, 지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심화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려는 시도, 신라의 이두라든지 일본의 가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글자상의 발전도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기까지죠, 그죠?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불교의 토착화와 인적 지적 교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